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회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지휘관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거론된 인물들의 검찰 진술조서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두 사람 모두 5.18 당시 시민 진압에 가장 앞장섰던 삼공수여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자정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내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양 전 원장 변호인은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 구룡포 동쪽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6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 집착하는 부유층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과 의대생들을 만나 현재 우리 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당시 계엄군 출신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거론된 인물 2명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는데 모두 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삼공수여단 출신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검찰 진술조서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당시 시민을 사살에 매장했다고 진술했고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넉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988년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군이 작성한 5.18 계엄군 명단입니다. 나중에 합참의장이 된 당시 삼공수여단장 최세창의 이름 아래 대대장, 임수원, 변길남이 적혀 있습니다. 임 씨와 변 씨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으로 검토한 인물들입니다. 5.18 당시 삼공수 11대대장이던 임 씨의 검찰 진술조서엔 시위대 2명을 사살해 임 씨로 매장했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임 씨는 청문회 때도 시민들 탓을 했습니다. 무장한 폭도들이 교도소를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위증을 하였고요. 광주 환경의 성격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한 인물. 13대대장 변 씨의 조서엔 화염방사기를 개조해 가스 발포용으로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변 씨는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삼공수는 5월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로 시민 4명을 사살했고 다음 날 시민들이 탄 트럭에 최루탄을 집어넣고 구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27일엔 전남도청 진입작전에 앞장섰습니다. 뒤늦게 강주에 투입되었지만 가장 잔혹하게 진압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입니다. 가장 많은 또 훈포장을 수여받았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5.18 직후 임 씨는 화랑 무공훈장, 변 씨는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물일 뿐 문제되는 사람들은 전부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편 한국당 일각에서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주장을 펴온 인물이죠. 지만원 씨도 조사위원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일부 종편 방송이 이런 주장을 내보내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한국당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불과 5, 6년 만에 입장을 뒤엎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 보수 성향의 일부 종편 방송은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일방적인 증언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극우 인사인 지만원 씨가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방송사는 사과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 이들 방송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겠다.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종편방송은 잘못됐다며
5.18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역사 왜곡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지만원 씨가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는 지금 한국당이 오히려 그때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JTBC 이성재입니다. 예,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밤늦게 1차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검찰 청사에 들어갈 때처럼 나올 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번 더 불러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에 불려 나온 지 14시간 30분 만인 어젯밤 11시 55분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출석 때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전에 편견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실무진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는 식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난 일에 대해선 그런 적은 있다면서도 죄가 될 부분이 아니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필 서명이 적힌 인사문건을 보고받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부릅니다. 추가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게 검찰 방침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가혁 기자, 어제까지 계속 검찰 청사에서 취재를 했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있는 거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은 조사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곧바로 재소환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첫 소환 이후에 그 다음 소환부터는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가 오늘은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검찰이 왜 추가 소환을 비공개로 하려는 겁니까? 네,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취재 기자들까지도 미리 신청을 한 그 취재 비표를 들고 또 가방 검사까지 다 받고 나서야 현장을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검찰 청사 주변의 경비가 매우 삼엄했는데 사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어떤 시민이 테러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성을 대비한 겁니다. 추가 소환 때도 일일이 언론에 공개를 한다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자, 오늘까지 들어온 검찰 조사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자, 검찰이 범죄 혐의라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단 거의 대부분 다 부인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미 어제 조사를 받기 전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밝힌 그 발언을 보면 검찰 조에서 어떻게 얘기했겠다 이런 걸 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네, 어제 검찰은 먼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청와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짜고 일부러 결론을 늦추려한 의혹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또 현재는 헌법재판관인 김기영 판사가 부당한 징계를 받을 뻔했던 부분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또 오후에는 판사 뒷조사 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예정보다 좀 짧게 빨리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대부분 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예 다 모르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서명을 한 V 체크를 했던 문서들이 이제 증거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만난 일, 또 말씀하신 대로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그 문건 그런 걸 받아본 일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게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올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아무 의견 표명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최정숙 변호사가 짧게 기자단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역시나 말을 아꼈는데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하겠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군요. 자, 어쨌든 수사가 이제 지난 7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부분을 검찰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뭐 아직 많이 남았다, 절반도 아직 못 갔다 이런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대해서는 절반은 못 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서기호 전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그 전후 상황, 또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한 의혹, 또 전국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실상 비자금처럼 썼다는 의혹 등 확인할 게 아직 많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잇따라 선박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 구룡포 동쪽 바다에서 어선에 불이 나 배에 타고 있던 6명 중 3명이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2명은 숨지고 1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어선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9.77톤급 장성호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아침 8시 반쯤입니다.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동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선장과 선원 등 6명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30분 만에 근처에 있던 어선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선장 59살 김모 씨와 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실종됐습니다. 그중 2명은 4km 떨어진 곳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 모두 숨졌습니다. 40대 선원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 함정 6척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해역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도 높습니다.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호는 어젯밤 개를 잡으러 구룡포항을 떠났습니다. 생존자들은 새벽 2시쯤 배에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우선 실종자부터 찾고 나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어제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뒤집어진 낚싯배 무적호의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낚싯배와 충돌한 LPG 운반선이 사고 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해경에 신고를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느라 그랬다는 건데 오히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3,000톤급 LPG 운반선이 왼쪽으로 기수를 돌린 건 어제 새벽 4시 27분 무조코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때늦은 조치였습니다. 결국 1분 뒤인 4시 28분 무조코와 충돌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단식을 하게 됩니다. IC라고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 3분 뒤인 4시 30분 잠을 자고 있던 선장에게 보고됩니다. 그러나 해경에 신고된 것은 4시 57분, 30분가량 흐른 뒤였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느라 늦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충돌 사실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PG 운반선 앞부분은 충돌로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해경이 운반선에 오르자 실토했습니다. 사고 후 7시간가량이 지나서였습니다. 해경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로 무조코가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무조코는 예인돼 내일 오후쯤 전남 여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다음 주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다음 달 치러질 당대표 선거 구도도 출렁이게 됐습니다. 입당 소식이 전해지자 당 안팎에선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황 전 총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입당 날짜를 당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선 이르면 15일께로 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에 대해선 입당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는 없다며 입당 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관측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친박계 지원에 대해선 당의 친박 비박이 따로 없다고 한다며 옛날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당대표 선거 구도도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군 중 가장 앞서고 있는 황 전 총리를 중심으로 친박계와 대구 경북 지역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대표 선거의 흥행과 맞물려 대선 경선 예비전처럼 치러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정계 복귀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당 지지율이 회복에 접어들자
무혈 입성의 보스가 되려 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정농단의 실질적 종범 수준인 황 전 총리가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 미국 국민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 폐기 논의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새해엔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미 국민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많은 방안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에 진전이 있다며 한 말입니다. 폼페이오는 1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최종 목표는 미 국민의 안전이라며 현재까지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중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북한 위협 감축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 한 건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폐기 협상을 의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생산 라인의 폐기를 언급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가 대북 구호단체 관계자의 방북 제한을 해제하고 인도적 물자에 대한 봉쇄를 완화했다고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보도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 같은 결정을 지난 9일 국제구호단체들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방한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에 대해 여행 금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걸 20일 만에 이행한 겁니다.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캠페인을 완화한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개 수백 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구조해온 건강한 개들까지 안락사시켰다는 건데요. 이 단체 직원들은 우린 몰랐다면서 직원도 속인 대표는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동물들은 죄가 없다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직원들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안락사 수시를 숨기고 떳떳하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 동물을 위하여 모금한다고 말을 하게 시킨 것을 굉장히 규탄합니다. 케어의 한 간부는 이 단체에서 최근 3년간 250마리가 넘는 개를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소연 대표가 이를 직접 지시했던 겁니다. 수천 개농장 같은 애들은 진짜 건강했거든요. 배출수 조절이에요, 그냥 이 미친 질주를 저는 막고 싶었어요. 박 대표의 지시가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좀 웬만한 애들은 좀 보내고 그리고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거기서 주민이 그냥 안락사 식사하고 데려오는 거라. 박 대표는 더 많은 동물을 구조하려면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요. 안락사 안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떠한 동물한테도 더 이상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케어가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온 터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안락사 단장이라니요. JTBC 조보경입니다. 한 20대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위에서 그대로 잠들어 경찰의 소방대원들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일지도 몰라서 구급침대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로 위에 서 있는 BMW 차량을 에워쌉니다. 차량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자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한참 뒤 운전자가 걸어 나옵니다. 환자일까 싶어 구급침대까지 마련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하던 27살 남성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이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은 도로 한복판에서 30분 가까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딱 봐도 술 취한 운전자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측정을 거부했어요, 여러 번. 그랬다가 결국은 그 측정에 응한 것 같았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몇 잔 마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근처에서 운전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받는 노동자. 바로 대학의 시간 강사들입니다. 이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개정 강사법이 오는 8월 시행되지만 이에 앞서 대학들은 강사들을 무더기 해고 중입니다. 황혜린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인제읍의 한 조용한 마을.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한쪽은 거의 매일 최유정 씨 차지입니다. 정치학 전공 후 경희대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2015년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고를 메일을 보내느냐, 그것도 다 저녁 늦게 채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억울한 마음에 교원 소청 심사를 요청하려 했지만 강사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와 같은 신세로 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법에 지대에 있던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2013년 경성대에서 해고된 민영현 씨. 1990년부터 24년간 일했던 직장이었습니다. 학과장 이메일로 하면서 다음 학기에 강의를 들릴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넘게 거기서 강의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결별하자고 할 수 있죠? 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버틴 결과였습니다. 어디에서 돈 얼마 주니까 그걸 좀 써달라 그러면 또 그거 해야 되고 이제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닥치는. 24년 동안 벌은 게 2억이 채 안 되니까. 강사지휘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은 비정규직인 민 씨를 외면했습니다. 개정강사법은 이런 강사들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을 보장해 줍니다. 강사법이 강화되자 대학들은 강사들 정리에 나섰습니다. 한국비정규 교수노조에 따르면 영남대의 경우 전체 시간 강사 약 650명 가운데 200명가량이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마땅히 항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이랑 항의하면. 왜냐하면 항의를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에도 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또 나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 되도록. JTBC 황예린입니다. 사교육에 집착하는 부유층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실제 현장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위 명문대 의대를 저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충격적이란 반응과 함께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의대생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상당히 현실성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새겨볼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닌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두고 보세요. 당신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난 딸로 키워낼 테니까. 국내 최고의 의대 합격을 보장한다는 입시 전담 매니저. 드라마 속 상상만은 아닙니다. 코디는 극소수의 학생들만 특히 이제 한 명의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좀 은밀하게 아주 소수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게 코디네이터입니다. 입시 코디는 자녀를 이름난 대학교에 보내라는 학부모들의 수요와 복잡한 대학 입시 전형이 맞물려 발전했습니다. 800만 원, 1000만 원 받았다. 이런 분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여러 입시 전형 중에서도 이들이 주목하는 건 최근 비중이 늘어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뿐 아니라 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 성취도도 합격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의대 진학에 맞는 자율 동아리도 기획해주고 봉사활동도 설계해줘. 그 코디가 맡은 아이들은 100%. 획일적이지 않은 선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입시 코디처럼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일부 사람들과 이들에게 교육받는 극소수의 학생이 생긴다면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에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입시 정책의 수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실 극심한 교육열에 휩싸였습니다. 교육적 사다리 이외에 자기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제도를 잘 한다든가 아니면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든가. JTBC 하혜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제 의대생들이 바라본 드라마 속 모습은 어떨까요? 기자가 만난 의대생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드라마가 조금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주변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던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책상의 유리는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차가운 유리 때문에 자칫 체온이 떨어지면 다시 원래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는 서울대 의대 입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설계를 담당하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합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이를 본 의대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나 유리였는데. 그래서 의대에 유리가 없나 보다. 재밌네요.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크게 드네요. 네. 학생들이 독서 토론을 하는 등 각종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항상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실제 입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뭐 정말로 뭐 해외 나가서 뭐 의료 봉사를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좀 있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미안해. 포트폴리오는 안 돼. 대신에 우리 영재 합격시킨 비결 알려줄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실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대 합격자 포트폴리오는 고액을 받고 팔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 혹시 3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는지 불안하고 막막하니까 그런 거죠. 포트폴리오 좀 달라고 저한테 뭐 이렇게 적당히 뭐 사례금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던 분들이 좀 있었던 거. 오히려 의대생들은 스카이캐슬을 통해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코디를 붙인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전형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이 중심인데요. 사려는 사람은 줄었는데 대규모 입주 물량까지 풀리면서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입니다. 9,51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데 지난달 입주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어 인근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11월 시세는 15억 6천만 원.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12월에는 8천만 원가량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인근 잠실 리센츠와 엘스의 비슷한 평수도 가격이 5천만 원가량 내려갔습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 내림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까지 9주 연속 하락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기 어려워진 게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입주 물량이 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감정원도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요즘 새벽부터 줄 서서 먹는다는 돈가스 식당이 화제죠. 하지만 대부분 식당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전체 음식점과 술집 매출은 8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단체 회식은 줄었는데 반대로 집에서 혼술 혼밥하는 1인 가구는 계속 늘면서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예약 내역을 보니 2016년 11월에는 92건입니다. 2017년 56건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8건에 그쳤습니다.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원재료 부자재의 큰 폭으로 상승, 그다음에 이제 회식 문화가 많이 줄어든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많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인근 고깃집은 장사가 안 돼 식당의 절반은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연말하고 1월이 예약의 특수인데 전혀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우리가 식당을 11년 운영하면서 작년 12월이 가장 힘들었고 주변에는 권리금도 받지 않겠다는 식당 매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식당과 술집의 매출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직장 회식 대신 편의점 맥주와 간편식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난 게 큰 원인입니다. 혼술족, 혼밥족이 늘어 편의점 업계 매출은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찾기, 그리고 늘어난 1인 가구가 외식 문화를 빠르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실어나를 우주선은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텐데요. 최근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아직 시험용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수년 안에 달나라 여행이 가능하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일론 머스크는 곧 수직 이착륙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의 궤도 높이까지 치솟았다가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비행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공장 6,400제곱미터 정도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옆에 있는 6개 다른 공장 일부까지 태운 뒤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2일부터 일정량을 초과하는 우리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양자 협의를 하고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합의하지 못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에 일주일 동안 최고 3m 높이의 눈이 쌓이면서 마을 일부가 고립되고 도로 곳곳이 끊겼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스키를 타던 주민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스트리아 기상연구소 관계자는 해발 800m 지대에서 이마단 양의 눈이 내리는 건 30년에서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독일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서 대형 금화를 훔친 용의자 4명 중 1명이 박물관 내부 보안 요원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 금화를 이미 쪼개서 팔았기 때문에 본래 모습은 영영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48억 원 상당인 이 금화는 무게 100kg, 지름 53cm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화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두 아들입니다. 예, 사진에는 김현철 씨와 김홍걸 씨, 그러니까 YS와 DJ의 각각 아들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민주당원이었는데요. 오늘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의 상임이사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는데요. 페이스북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탈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 이렇게 탈당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재작년 봄이었죠. 대선 즈음해서 이제 김현철 씨가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 그래서 여러모로 화제가 됐었는데, 자, 그럼 탈당을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김 이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면적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민주당 당적을 자신이 고민하겠다며 당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 김영삼 3주기 때 인터뷰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더 이상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만 말하고 김영삼 정신은 말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해 나간다면 자신이 당적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민주당 당사와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흉상이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보도해드린 바는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은 한국당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김영철 상임이사도 한때는 한국당 당원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2012년까지 그랬는데 당시 새누리당 당원이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고요. 그해 대선에서는 곧바로 문재인 후보를 도왔습니다. 또 2017년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문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지원에 적극 나섰고요. 그해 5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5월에 입당을 했을 때만 해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어떤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이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인 만큼 이 지역의 민심을 이끌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 지역 내 의원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 PK 지역의 민주당 내 PK 지역 의원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PK 지역 의원들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또 김현철 후보가 재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될 만큼 기대가 컸지만 이번 탈당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현철 의사가 입당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YS와 DJ의 각각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 이야기가 또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죠. 한 해 앞선 2016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김현철 이사와 함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후 김홍걸 씨는 이후 민주당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고요. 또 민하협 상임의장으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같은 당에 있었던 게 한 2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군요. 자,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여의도판 오디션입니다. 예. 누군가를 이제 뽑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오디션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위원장을 뽑았는데요. 오늘까지 3일간 지역 조직위원장을 뽑기 위한 공개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예. 자, 조직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오디션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고요. 민주당은 지난해 청년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를 이처럼 오디션 방식으로 뽑은 바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이 시도한 건 국회의원 지역 조직위원장이었는데요. 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5개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고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투명하게 뽑고 또 여론의 관심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당내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이번 오디션에서 탈락했고요. 전반적으로 30, 40대가 약진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조직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압박 면접에 달할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이 후보자를 향해서 그 정도 목소리로 되겠냐, 이 목소리가 작다고 다그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직접 보시죠. 예, 1번 그 서범수 후보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서범수 후보. 예. 경찰청장 하셨다는 분이 그 목소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예.
이 밖에도 다른 오디션 모습을 보시면 또 다른 후보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심사위원들에게 90도를 넘어서 폴더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발언을 다 하느라고 쩔쩔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이 1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까 검증이 조금 피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본 것처럼 경찰청장 하셨다는 분이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다소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어떤 총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천이라는 또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14일에 비대위에서 공식 의결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야 하고요. 하지만 이들의 임기는 1년뿐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까지 유지하더라도 또 공천 과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개 오디션은 이번에 15개 지역을 했지만 나머지 더 많은 곳, 66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류 내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들 지역에서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어떤 좀 분란이 일어날 그런 소지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추위가 좀 풀리나 했더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변이 온통 탁했는데 내일은 아예 정부가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하늘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겨울치곤 따뜻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평년을 훌쩍 웃돌며 8도까지 올랐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주말 외출에 나선 시민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마냥 편하진 않습니다. 날은 많이 좀 풀리긴 했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찬바람은 잦아들었지만 대기가 정체된 탓에 미세먼지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청 예보보다 높았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을 빼곤 한반도 전체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권에서는 오후에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이고 먼지가 나는 공사장은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월요일엔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